교육 전문가로서 학부모님에게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범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제가 기록을 보니까 이 자리에 제가 2년 전에 강연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때 오셨던 분, 다시 오신 분 계신가요?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오늘 제가 욕심껏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게 3가지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비밀이라는 이 말이 제목에 나와 있는데 꼭 알아야 될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한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얘기할 게 이제 대입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좀 풀어가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제 대학 입시는 미국식이고 학교 교육은 일본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그건 아시죠? 전 세계에서 대입제도가 제일 복잡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 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왜 나왔냐면, 이걸 대폭 간소화한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가지로 간소화한다는 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외관상으로는 복잡합니다. 지금도 외관상으로는 뉴스에 보면 아직도 3,000가지 넘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는 예전과 굉장히 달라졌어요. 실제로는 외관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가지로 다 아주 산뜻하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수능 위주 전형이죠. 현행 정시입니다. 지금 리모컨이 잘 안 되는데 어디를 향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정시는 전체 정원의 몇 %냐? 지금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수시에서 먼저 뽑아가기 경쟁을 하는 바람에 대학들이 수시 정원을 경쟁적으로 계속 늘렸습니다. 정시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지금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시 정원은 전체 정원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근데 지금 이 정시에서는 내신을 거의 안 봅니다. 그리고 논술도 안 봐요. 정시 논술은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시는 거의 그냥 수능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2, 3, 4번이 수시입니다. 수시는 이제 논술로 뽑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논술 위주 전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수능을 굉장히 또 잘 봐야 뽑힐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많이 운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요즘은 이제 수능은 최저학력 기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논술로 뽑긴 뽑는데, 네가 이제 최종 합격을 하려면 수능에서 몇 과목 이상에서 몇 등급 이상 받아라. 최저학력 기준 정도를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내신 위주, 교과 성적 중심으로 뽑는 거죠. 여기선 비교과는 그냥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4번째가 교과하고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4가지로 지금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딱 4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 중에 아주 일부의 학생들이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기자 전형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없어져 있지만 연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 있는데, 서울대, 한양대 이런 데들은 없앴습니다. 근데 연대, 고대 이런 데 아직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기자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수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중에 아마 연고대 특기자 전형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 한 손으로, 두 손으로 거의 꼽을 겁니다. 이 중에서 봐도.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단 예외로 볼게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3번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교과 성적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4번은 왜 종합이란 말이 들어갔을까요?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거 입학사정관 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이제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는 1번에 맞을까? 2번에 맞을까? 3번에 맞을까? 4번에 맞을까? 이게 자기가 무슨 고등학교에 다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개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골에 군단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애들 만나보면서 이제 강연하고 그러다 보면 다 시골에 이제 진짜 시도 아닌 군단위 지역 고등학교인데 수능에 맞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 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뭐 언감생심 서울의 강남 애들 뭐 특목고 애들하고 수능을 어떻게 경쟁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수능형이야. 아니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대개는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분류법을 제가 대충 좀 정리해놨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정하시면 되냐? 고1 끝날 때 정도. 물론 지금 고등학교 학부모도 좀 섞여 계실 수 있긴 한데 고1 끝날 때까지 정할 것을 제가 권합니다. 그러니까 고2나 고3 때 정해도 되는데 너무 늦게 정하면 그만큼 부담감이 오래 지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형을 정하면 1, 2, 3, 4 중에 하나를 정하면 거기에 주력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고1 끝날 때 정도까지 정할 것을 제가 이제 권하는 이유가 좀 비교적 일찍 정하는 게 너무 늦게 정하면 그만큼 부담감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리모컨이 조금 발성이네요. 자, 입학사정관 전형만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전국 4년제 전체 평균으로 보면 1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서울 대학들이 많습니다. 인서울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지금 비율이 거의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중상위권 이상 학생들한테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서울 중에서도 탑 10, 인서울 중에서도 탑 10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금 40%가 됐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제 어떤 학생들이 해볼 만한 거냐면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일단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울 강남권에서 그 자발성 없는 애를 돈으로 발라서 어떻게 보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 자발성 없는 애들은 입학사정관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기소개서에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왜냐면 자발성이 없는 애들은 결국 자기소개서에 뭘 적게 되냐면 엄마가 시킨 걸 쓰게 됩니다. 선생님이 권한 거. 또 엄마가 시킨 거 선생님이 권한 거는요 내용이 빤합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서를 쌓아놓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쭉 읽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 90%는 그놈이라고 그럽니다.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1, 20% 정도 되는 애들은 굉장히 이게 눈에 실제로 띄어요. 저도 상담하면서 제가 뭐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일종의 봉사활동 삼아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왔는데 상담하다 보면 진짜 눈에 띄는 애들이 그 실제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도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얼마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 한 2주쯤 전에 이제 제가 상담한 경기도 모 도시에 사는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얘가 일반고에 갔어요. 그 남자 고등학교에 갔는데 남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지금도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화장실 옆에서 애들이 이제 담배를 피는 겁니다. 얘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막 규칙을 어기고 담배를 핀다니. 근데 이제 이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학생회 내에 이제 옛날로 치면 선도부입니다. 근데 요즘은 선도부라는 용어를 계속 쓰는 학교도 있고 이 학교는 특이하게 뭐 스쿨폴리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선도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쿨폴리스하고 좀 다른 거죠. 옛날로 치면 선도부를 여기서 이제 스쿨폴리스라고 그 학교는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얘가 이제 여기에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게 단속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봐줬던 거죠. 친구가 피다 걸리면 봐주고 아는 선배가 피다 걸리면 봐주고 이렇게 봐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또 걸렸는데 야 너 옛날에 누구 봐줬는데 오늘 나도 봐줘라 그러면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영이 서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마치 자기가 무슨 포청천쯤 되는 것처럼 예외 없는 단속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갈등이 생기죠. 사람이 관행과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얘기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얘가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완충 제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어떻게 하고 두 번 걸리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얘가 이제 1년 지나서 후배한테 물려줄 때쯤 되면 학교의 흡연 문제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게 교사의 그 추천서에는 짧게 나와요. 추천서에는 짧게 한 9줄 정도 나오는데 자기소개서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걸 보면 요 항목을 이제 천자를 쓰게 돼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걸 딱 보면 내가 회사 사장이면 이런 사람 채용하고 싶어요. 얘가 자발성이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런 남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 경쟁력 있는 애들은 그게 좀 학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발성이 있는 애들입니다. 그걸 이제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나 직업을 꼭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정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 분야입니다. 제가 만나본 애들 중에서도 무슨 뭐 언론에 관심이 많다, 뭐 환경 친화적 건축에 관심이 많다, 뭐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 뭐 별의별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관심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이제 그 학과에 진학해서 더 전문성을 쌓아서 뭐 직업은 나중에 가서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직업을 미리 골라도 되긴 돼요. 골라도 되긴 되지만 꼭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진 애들이 해볼 만한 게 입학사 정관 전형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없다. 키워보다 보니까 둘 다 없다. 그러면 다른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수능으로 가거나 논술로 가거나 이 지역쯤 되면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내신으로 갈 학생들은 많지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수능이나 논술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또 다른 전형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선행학습에 대한 압력이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도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그것도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보면 수능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고 논술도 잘해야 돼. 왜? 수능 성적, 내신 성적, 논술 성적을 막 합산을 해요. 합산하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를 합산하는 상황이 되면 이것도 신경 써야죠. 저것도 투자해야죠. 그것도 뭐 잘해야죠. 그러니까 부담감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도는 반대로 갔습니다. 쪼개는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좀 이것저것 챙겨야 되는 이런 뭐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형 요소별로 쪼개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사교육계에서 이제 무슨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약간 특히 이제 자녀가 좀 어릴수록 이제 학부모들이 대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약간 협박성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대입이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 대입에서 어려서부터 하셔야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제도는 약간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전형 요소별로 쪼개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고1 후반 정도까지 내가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를 만약 고르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에 주력하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감은 약간 이것 때문에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능이 상당히 쉬워졌죠. 예, 학원가에서는 최근에 좀 이상한 얘기를 할 텐데 절대로 다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작년이 역사상 최악의 물수능이었다고 난리를 쳤죠. 네, 전 과목 만점자가 작년이 많았을까요? 재작년이 많았을까요? 재작년이 5명 더 많았어요. 29명 대 3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언론 보도 지금 교육과 관련된 보도가 너무 과열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근데 왜 난리를 쳤냐? 사실 특정 과목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전체적인 난이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이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쭉 줄을 세웁니다. 성적 순으로 줄을 세운 다음에 상위 4%까지 1등급을 줘요. 11%까지 2등급을 주고 23%까지 3등급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9등급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특정 과목에서 만점 받은 학생이 1등급 기준인 4%를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을 주긴 줍니다. 근데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이 돼요. 이런 일이 수능 역사상 여러 번 있었어요. 거의 4-5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없었던 일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몇 번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또 한 번 발생한 거죠. 근데 이제 사상 최초로 어떤 과목에서 발생했냐? 수학에서 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애들이 더 버거워하는 이과 수학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문과 수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과 최상위권 학생 애들이 발칵 뒤집힌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 되면 굉장히 좀 억울한 느낌이 들잖아요. 실수로 얼마든지 또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특정 과목이 너무 쉬운 거는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해요. 어찌됐든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최악의 물승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해서 그런 거지 실제 전 과목 통틀어서 본 난이도는 재작년이 더 쉬웠어요. 3년 전에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정책이에요. 왜 정부가 포기를 못하느냐? 이 정책으로 정부가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전체 사교육 규모를 줄이는 데는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체 상태 정도인데요. 근데 수능 사교육은 확실히 줄였습니다. 수능 사교육은 제가 예전에 창업에 참여했던 회사가 그 메가스터디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창업 주력이 한 3명 정도로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메가스터디라는 이름을 저희 와이프가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때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밤늦게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 주제가 이제 회사 이름을 뭐로 하냐 이거였는데 마침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메가스터디로 하자. 그래서 회사 이름이 그렇게 됐던 건데, 메가스터디가 주가가 500원짜리 주식이 38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38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한 5만 원 합니다. 왜? 주력이 수능이거든요. 주력이 수능인데 계속 뭐 수능 쉽게 내라, 이제 EBS 반영 많이 해라, 이걸 이제 MB 정부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매출과 순이익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별로 맥을 못 쳐.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다시 수능을 어렵게 내는 순간 다시 수능 사교육이 올라가면서 총 사교육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 야권 통틀어서 우리나라 정치 세력 중에는 없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을 계속 쉽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절대평가가 시작됐죠.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요즘은 원점수가 안 나오죠. 원점수가 안 나오고 표준점수라고 해서, 표준점수는 이제 평균과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등급도 상대평가 지표고 표준점수도 상대평가 지표예요. 수능은 완전한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절대평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점수가 나오는 절대평가가 있어요. 점수가 나오는 절대평가는 우리한테 좀 익숙합니다. 대표적인 게 토익시험이에요. 토익, 터플, 뭐 미국 SAT 이런 것들은 뭐 심지어 좀 표준화를 잘 시켜서 여러 번 볼 수도 있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점수가 나오는데 일종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도입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등급만 나오는 절대평가죠. 지금 어느 과목부터? 국사부터, 몇 학년부터? 지금 고2부터. 국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문이과 공통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지적이 되니까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걸 이제 문이과 공통필수로 다시 복원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국사의 양도 많고 이제 부담이 심한 과목이다 보니까 교육부가 이제 우리나라 수능 역사상 최초로 등급제 절대평가를 하겠다. 9등급으로. 자, 상대평가는 문제가 뭐냐? 내 실력이 유지가 되고 있어도요, 경쟁자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내 석차가 더 내려가면 등급이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거지, 점수, 지금 수능이라는 것은, 등급이나 이 평균 점수, 표준 점수라는 것은 경쟁자와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절대적인 잣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절대평가는 다릅니다. 특히 등급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 1등급에서 요구한 어떤 수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등급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을 줄이는데 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1등급이 뭐 5%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1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설계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사 같은 경우 한 15 내지 20% 정도로 잡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상당히 줄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과목이 있죠?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가 언제부터? 올해 9일부터 절대평가가 되죠. 그래서 역시 국사하고 똑같아요. 1등급 수준이 있고 거기에 그냥 도달해서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자들이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내 등급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제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한두 과목 더 도입된다면 어느 과목이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제2외국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2외국어가 요즘 완전히 로또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자기가 외고를 다녀요. 외고에 스페인어과를 다녀요. 근데 제2외국어 스페인어를 신청을 안 해요. 왜? 외고 스페인어과 애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석차를 매겨가지고 1등급까지 9등급까지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등급을 안 좋게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심지어 그런 애들도 아랍어라든지 베트남어라든지 그래서 사실상 그냥 그 원서만 내놓고 그냥 뭐 바닥을 깔아주는 애들이 많은 그런 과목들, 그래서 로또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비교육적인 문제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상대평가를 안 하거든요. 상대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다 이제 뭐 대학일 때 다 절대평가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제2외국어부터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등급제가 됐든 점수제가 됐든 이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한 과목 더 추가된다면 수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과 수학의 등급제 절대평가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과 수학의 등급만 나오게 되면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근데 수학이 이과에서는 상당히 중시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대학에서도 불만을 얘기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과 수학은 뭐 절대평가가 된다 해도 이제 뭐 점수제 절대평가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등급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과 수학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문과 수학. 그래서 지금 뭐 이건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가 좀 그런 추세가 엿보인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수능이 상당히 좀 쉬워지고 조금 부담감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작년에 그 법 기억나시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이게 참 실속 없는 법이죠. 아시겠지만 뭐 시끄럽긴 했는데 별로 실속은 없는 법인데 실속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대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법에 무슨 내용이냐?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어서는 논술이나 면접 문제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우리나라 논술이요. 이거는 대학교에서도 못 풀겠네.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대학 해당 대학 교수한테 가서 당시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취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 법에서 그걸 이제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넘어서는 그런 수준의 논술의 면접 문제를 계속 내면 그걸 근거로 정부에서 대학에 주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국립대든 사립대든 정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주거든요. 그거 줄이면 몇 억만 줄여도 대학이 벌벌 떨어요. 더 심하면은 심지어 정원을 줄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시행됐냐? 이게 작년 2월에 제정돼서 9월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시 논술부터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논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은 이제 시행 첫 해여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올해 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작년 올해 거치면서 상당히 논술 난이도가 하향 안정화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옛날에는 야 저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해? 저거는 그게 강남권이니까. 근데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거는 강남에서 논술학원 다니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하향 안정화가 되면 나도 한번 좀 해볼 만하겠네. 논술을 좀 전략적으로 노리는 애들이 좀 늘어날 거야. 네, 그런 효과가 있겠죠. 이거는 야 이것도 정권 바뀌거나 무슨 대통령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법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태까지의 모든 대입 규제는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었어요. 뭐냐? 교육부 장관 훈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관 명령이에요. 여태까지 모든 대입에 대한 규제를 장관 명령으로 해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장관만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죠. 더구나 대통령이 바뀌면 더더욱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뀌었잖아요. 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는 계속 춤을 춰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장관 훈령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입니다. 그것도 그냥 법이 아니고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하면 생각나는 거 계시죠? 세월호 특별법. 우리나라에 특별법이 많아요. 다른 모든 법에 우선해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제주도나 뭐 송도에 가면 뭐 저기 분명히 국제학교인데 뭐 한국 졸업장도 주는 이런 학교도 있죠. 뭐 제주도 NLCS나 무슨 KIS도 있고 고양점을 아시안가 뭐 그런 학교도 있고 뭐 송도에 그 체대학교 좀 그거 하고 있죠. 이런 학교들이 어떻게 기존의 외국인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졸업장을 안 줬거든요. 이런 학교들은 준단 말이에요. 왜? 이런 학교들을 이를테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들을 설치한 법령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에서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법에서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특별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다른 모든 법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특별법에서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것도 특별법이고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선행교육 규제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여야 합의로 사이좋게 통과시켰습니다. 한쪽에서 막 반대하고 한쪽에서 찬성한데 어거지로 통과시킨 게 아니고요. 아주 사이좋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화되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도 대학 갈 때 이 법이 계속 유효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내용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스펙. 자, 학교 밖에서 내가 무슨 토플 시험을 봤다. 성적표를 받아왔다. 학교 밖에서 내가 무슨 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서 상을 타왔다. 자, 교회에서 받은 성적표나 상장을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할 때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내기도 했죠? 대학에는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는 뭐 별첨 자료 형식으로 얼마든지 뭐 자기소개서 요즘 내는 전형들 꽤 있죠. 이런 데 막 내고 뭐 심지어 자기소개서에 적기도 하고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걸 금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법이 이제 나오면서 대기업에서 아예 엄포를 놨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떻게 엄포를 놨냐면 못 내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법에 의해서 자기소개서에 적기만 해도 0점 처리한다. 라고 대기업이 발표해서 이게 갑자기 이제 작년 고3 때 이게 이제 시행이 되니까 작년 고3 중에서 입학사정원 전형을 좀 교회 스펙 중심으로 준비했던 애들이 피해를 봅니다. 갑자기 이게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못 써먹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지금 이 특별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게 여야 합의로 사회좋게 통과시키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중에 최초로 법률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계속 이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몇 년 된 건데 대충 아시죠? 뭐 이를테면 외국 갈 때 요즘은 내신 여러 과목 안 보죠? 영어만 보고 과학부는 뭐 내신은 수학 과목만 보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외고에서 수학 시험 봤던 거 아세요 혹시? 2000년대 외고에 들어가려면 이상한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걸 학원가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의 창의사고력 수학이라게 이 도입된 이 계기가 외고에서 보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못 보게 해요, 정부가. 교과서를 못 보게 하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좀 다른 유형의 수학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환경에서는 주로 이제 수학 동아리, 매스 클럽 같은 데죠, 학교에. 그런 데서 주로 하는 그런 유의 수학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외고 입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뭐 당연히 사교육이 엄청 이제 팽창하니까 정부에서 이걸 2000년대 중후반에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외고에서 어려운 영어 듣기 평가를 보기 시작하는데, 이 듣기 평가 수준이 중3도 아니고 고3도 아니고 심지어 그 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듣기 평가를 보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10년대 초반에 정부가 이걸 다 금지시킵니다. 요즘은 이제 하여튼 별도로 보는 시험은 다 없어졌죠. 어쨌든 이제 이 창의사고력 수학 시장이 망가지니까 이 여태까지 여기에 투자를 해왔던 이제 사교육업계에서 이걸 이제 하방을 시켜가지고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혹시 우리 애를 창의사고 수학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는 분들은 애가 좋아하면 시키십시오. 아주 단순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 진짜 그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는 애들한테 시키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애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결국 고등학교 수학은 옛날 여러분 다닐 때랑 똑같거든요. 지금 고등수학은 옛날 여러분 다닐 때랑 똑같아요. 옛날엔 창의사고력 수학을 잘해가지고 고등수학을 잘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창의사고력 수학이 실제로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긴 되지만, 어차피 그걸 꼭 잘해야만 고등수학을 잘하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꼭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원하는 애들,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시켜도 되는데 뭐 보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행학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그 필요는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대입 전문가인데 저도 뭐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다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단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시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좀 느끼게 되실 텐데,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수학교육과정을 만들 때 고3 졸업식 전날까지 수업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만듭니다. 아 진짜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다 배울 수 있게 3년 분량 꼭 차게 배울 정도의 분량을 수학 교과서로 만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는 뭐 고3 11월 초에 수능을 보죠. 또 몇 달 전에 당연히 진도를 끝내야 뭐 약점보한다고 문제풀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분량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실제로는 가속으로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끝내기 위해서 아주 가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과정 편성할 때의 원리와 실제 운영하는 원리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도 문과는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이과 수학은 이게 무지막지한 과속이에요, 진짜. 이과는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과속 진도를 견딜 수 있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수학 영재거나 수학 재능을 좀 타고난 이런 애들인가, 아니면은 수학 선행을 한 애입니다. 제가 뭐라고 보냐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날 정도에 1년 정도 선행을 할 것을 제가 권유를 해요. 근데 이제 강남권쯤 되면 이제 무슨 반론이 바로 터져 나오냐면, 아니 선행할 거 뭐하러 1년 하냐, 2년 하고 3년 하면 더 좋지. 해보세요. 잘 되나? 해보십시오.
저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교육은 주로 엄마들이 많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영어보다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불합리한 판단을 해요. 영어는 좀 합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영어 단어는 오래되면 까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해입니다. 수학은 안 까먹을 것 같습니까? 다 까먹습니다. 아니 대체 2년 3년 선행하면 대체 학교 진도의 격차가 대체 몇 년인데 이거 안 까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은. 다 까먹어요. 물론 안 까먹는 애들 있죠. 뭐 네 집 어떤 애는 뭐 2년 3년 선행했는데도 뭐 다 잘하고 뭐 기억도 잘하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영재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개 영재는 옆집에 있지 우리 집에 없잖아요. 저희 집 첫째가 지금 중1이거든요. 저희 집 첫째가 이제 아들인데 저희 집 첫째가 14살, 둘째가 12살, 셋째가 9살, 넷째가 7살입니다. 아니 왜 박수를 박수는 저희 와이프한테 치셔야지. 전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계속 했더니 넷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 서초구에 삽니다. 저희 동네에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또 이제 첫째는 지금 중학교에 갔어요. 근데, 천연기념물이에요, 저희 첫째가. 서울 강남권에 사는데, 중1인데 아직 수학 선행을 시작을 안 했거든요. 중1인데 수학 선행을 시작 안 했다는 거는 뭐 좀 이해하시겠지만 거의 강남권에서는 천연기념물에 가깝죠. 근데 내년 되면 저도 시킬 거예요. 여태까지 왜 안 시켰냐? 제가 보기엔 얘는 명확한 수학 비영재인데. 저도 애가 영재 기미가 보였으면 진작 했어요, 저도. 왜냐면 영재는 진짜 2년, 3년 선행해도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영재이기도 한 거고. 제가 보기엔 명확한 수학 비영재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대고생을 막 시켜가지고 선행해봐야 어차피 왕창 까먹을 거고. 근데 내년은 왜 시작한다 그러냐? 내년이 마지노선이죠,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과로 가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적어도 1년 정도 선행할 것을 제가 고등학교 입학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데, 그러려면, 물론 지금으로서는 저희 첫째는 문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 뭐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내년 되면 이제, 적어도 내년 중반 정도에, 중2 중반 정도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요즘 여의도에서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필을 보시면 요즘 무슨 뭐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요즘 이걸 좀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정책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노력을 해서 이 우리나라 제도가 변경되는 게 먼저일지, 얘가 고등학교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 제도는 안 바뀌었는데 얘가 고등학교 선행 안 한 채로 가버리면 완전 꽝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특히 이과로 가면 완전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멋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당신은 교육 전문가니까 애 키우는데 좀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겠냐. 더 힘듭니다. 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의 허점이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괴로워요, 사실.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선행을 뭐 하지 말라거나 무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위에서 얘기한 건 뭐냐?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필요한 정도, 그럼 분명히 감소했다는 거예요.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정도는 분명히 꽤 감소했다. 전체적인 추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수능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나 수능 봤다. 요즘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는 꽤 수능 세대가 섞여 계십니다. 아직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부모는 아직은 주로 학력고사 세대고, 저도 88학번이거든요. 학력고사 세대고, 수능은 제가 이제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수능을 이제 잘 알게 됐는데, 수능의 학력고사하고 꽤 다른 시험이라는 걸 일단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수능 언어 영역, 최근에 이름이 국어로 바뀌었는데 지문들이에요. 수능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이 중에서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는 글이 몇 번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분들이 수능 세대죠? 수능 세대는 아십니다. 교과서에서 나오는 비율은 거의 0%죠. 거의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학력고사 세대인 분은 심지어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배운 데서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왜 안 배운 걸 보여주고 난리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어만이 아니에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다 교과서 밖에서 지문이 나오잖아요. 자, 이건 이제 서울대 논술 문제인데,
뭐 지문 읽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막 반사적으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나름 또 쭉 읽다 보면 뭐 나름 요지도 이해가 되고 이런 글인데 애들 입장에서 어쨌든 난생 처음 본 글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나 주제가 좀 익숙한 내용이냐, 뭐 어디서 배운 거냐? 전혀 아닙니다. 전혀 낯선 주제에 난생 처음 본 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학 입시에는 수능이나 논술에서 낯선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처음 보는 자료. 그러니까 이것은 애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닌 겁니다.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서울대 논술 문제를 왜 이러냐?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요즘은요 긴 글을 요구하는 논술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7, 8년 전에 이미 토론 잡고 뭐 본론 전개하고 결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길게 써야 되는 논술 문항은 7, 8년 전에 멸종했어요. 지금 이렇게 짧은 글을 여러 개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옛날보다 좀 줄어든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더구나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도 지금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지금 상당히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1번을 보면 가를 읽고 자, 네 생각을 쓰라고 했습니까? 네 생각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난생 처음 보는 글이겠지만 일정 수준의 독해력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이걸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요지를 요약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실상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어떻게 변형하느냐? 수능 보신 분들은 이해하십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이 다음 중 윗글의 요지로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2, 3, 4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과 2번은 약간 변형하면 오지선답니다.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번이 조금 다릅니다. 3번은 가와나를 토대로 뭐뭐에 대한 이 생각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논술형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진정한 논술형 문제의 비율은 전체 논술 문항의 절반 이하예요. 이제 세 문제 중에 여기는 한 문제가 나와 있죠. 유럽의 대학 입시가 이런 식입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뭐 스웨덴 등의 대학 입시 문제는요. 객관식이 한 문제도 없어요. 전 과목 통틀어서 객관식이 한 문항도 안 나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수학 문제를 입대해서 보고 완전히 기함을 했는데요. 수학 문제인데 이 생각을 쓰래요. 걔네들 확실히 좀 다른 거예요. 그 교육 방식이나 이런 철학이 좀. 어쨌든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네 생각을 쓰라고 했으니까 A가 맞다고 A가 옳다고 써도 되고 B가 옳다고 써도 되고 C가 옳다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처럼 오지선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채점할 때 어떻게 하냐? A냐 B냐 C냐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네가 C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왜 C가 그런 거냐? 그 논증이 뭐예요? 논증이란 게 논거를 통해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자, 왜 C가 옳은 거니? 그러면 아니 세상이 이러이러하고 여러저러하고 저차저차잖아요. 그러니까 C가 옳은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논거를 이때 좀 잘 활용하는 애들이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논술 문항당 10점 만점으로 채점하거든요. 근데 이 3번 같은 문항에서 9점이나 10점 받는 애들은 창의적 논거를 적절히 활용하는 애들이에요. 1, 2번에서 창의력 발휘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납니다. 1, 2번에서 창의력 발휘하려면 큰일 나요. 3번에서는 실제로 창의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논술의 이제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개념이 사실 오늘 전체 강연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독해력이죠. 이건 추론 능력을 보는 거죠. 이건 논증 능력을 보는 거죠. 자, 력자로 끝나고 있죠. 이게 한자로 무슨 력자죠? 힘력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가 뭘 아는지를 묻는 게 아닌 거죠. 이걸 흔히 역량이라고 요약하고 나는데 이 역량이란 말의 역자가 한자로 무슨 역자일 것 같아요? 이게 힘력이에요. 근데 력이 아니라 왜 역이 됐죠? 두음법칙. 기억나시죠? 북한이 두음법칙 안 쓰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뚱뚱한 사람 김정은 부인이 리설주잖아요. 리설주. 북한에서 이걸 역량이라고 써요. 역량. 힘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물어보는 각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식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는지를 묻는 게 아닌 겁니다. 지식의 양이나 정확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다른 차원의 질문이에요. 야, 이거 난생 처음 봤지? 난생 처음 본 거지만 너 이거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니? 여기 대해서 논리적 추리할 수 있니? 여기 대해서 네 생각 똑바로 얘기할 수 있니? 절대로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논술? 논술학원에 가면 아직도 이제 무슨 뭐 배경 지식도 중요하니까 배경 지식 강의 많이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10등 8구 좀
수강료를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지. 물론 논술로 대학 가려고 보면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건 주로 쓰기와 연관된 트레이닝입니다. 그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외워서 되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외워봤자 논술 시험장에 가보면 10중 8구 난생 처음 보는 글에 낯선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수능은 이제 과목마다 다른데 왼쪽으로 갈수록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칼로 딱 나뉘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각각의 비중이 이제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수능 과목 중에서 지식에 대한 의존도,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이론이 미리 다 머릿속에 잘 짱 박혀 있는 게 중요한 과목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사회과학 과목이에요. 이를테면 사회다, 뭐 특히 국사다. 그럼 뭐 가부경쟁이 먼저지, 뭐 갑신정배이 먼저지, 뭐 사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질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사회나 과학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내신 국어가 아닙니다. 수능 국어입니다. 옛날에 언어 영역이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손 드셨던 수능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수능 안 보신 분들은 같은 반의 친구 엄마 중에 좀 젊은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옆집 사는 엄마 중에 젊은 엄마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 엄마 옛날에 뭐 수능 봤다면서 물어보세요. 옛날에 수능 언어 영역 공부할 때 연락에 외우면 점수 올라가던가 하고 질문해 보십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연락에 문제집 풀면 점수 올라갔냐고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래요. 이 경험을 지금 고3도 똑같이 해요. 아주 요상한 과목이에요. 물론 기출문제 같은 걸 잘 분석하면 요령이 조금 생겨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서 이제 돈 많이 벌었던 강사였는데,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유형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 문제가 뭐지? 좀 눈앞이 캄캄할 때 그 요령을 적용해 보면 기가 막히게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가 이쯤 되는 애들이 그 요령을 익히는 것과 기본기 5밖에 안 되는 애들이 요령을 익히는 거는 이거 하늘과 땅 차이고, 어차피 기본기가 좋은 애들도 요령은 다 익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옆에는 영어는 왜 또 그러냐? 영어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어는 우리나라 수능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뭘 베낀 거예요. 미국의 SAT를 사실 베낀 겁니다. 물론 SAT는 절대평가고 1년에 막 여러 번 볼 수도 있고, 수능은 상대평가고, 요건 다르죠. 뭘 베꼈냐? 문제 유형을 베낀 거예요. 그래서 학력고사하고 하루아침에 달라진 겁니다. 하늘에서 근데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SAT는 구조가 어떠냐면 필수 과목이 2개 있거든요. 걔네들 국어하고 수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20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 재밌게도 그 필수 과목 수학은요, 우리나라 중2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중3 이후에 배우는 수학은 다 선택 과목으로 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아주 뭐 좀 수준 높은 건 AP로 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이제 SAT 필수 과목은 걔네들 국어와 수학 그런 식으로 딱 이제 정해져 있는데, 자, SAT 필수 과목 국어 문항은 어떤 언어로 서술돼 있을까요? 영어일 거 아니에요. 걔네들 국어니까. 자, 지금 영어로 서술되어 있는 미국의 SAT 필수 국어 문항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국어로 수입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2가지로 써먹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번역해서 내면 우리나라 수능 국어 문제가 됩니다. 이걸 영어로 그대로 내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제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실제로 영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수능 영어 문항의 물론 절반 정도는 뭐 문법도 나오고 어휘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영문의 탈을 쓰고 있는 국어 문항입니다. 국어 문제예요. 번역하면 수능 언어 영역의 독해나 추론 문제랑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 청담어학원이 요즘 막 프랜차이즈도 하고 막 포스닥에 놀러 가고 막 그러던데, 그 청담어학원이 청담동에 그 본원만 있던 시절에 실제로 실험을 해본 사례예요, 이게. 그때 그 이사하던 분이 제 대학 선배인데 직접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애들이 이제 수능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고1 때입니다. 고1 때는 이제 수능형 모의고사를 국영수를 처음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영어에서 독해에서 어휘력에 딸려서 많이 틀린 애들이 있어요. 독해에서 우르르 틀린다. 뭐 이게 지문이 있는데 지문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 한두 개만 어떻게 찍어라도 보겠는데 막 대여섯 개 이상 되면 우르르 틀리는 거죠. 경험 있으시죠, 다? 자, 어휘력이 딸려서 영어 독해를 많이 틀렸다. 이런 애들은 처방이 뭐겠습니까? 어휘력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어휘력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지식이 모자라면 누구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렇죠. 농담이 아니에요.
혹시 첫째를 이미 대학에 보낸 이런 분들은 뭐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뭐 강남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특별 뭐 정보 파이프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클릭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예? 다만 이제 그걸 좀 더 조직적으로 열심히 한 엄마와 좀 덜한 엄마의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대부분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영어 교육의 고수들이 많아요. 뭐 저보다 훨씬 제가 뭐 영어 교육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훨씬 뛰어난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 카페, 무슨 뭐 블로그 등등에 즐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다 권유를 해요. 그 내용이 놀랍게도 대략 일치합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대략 일치합니다. 실제로 그 방법들을 열심히 하면 어휘력이 좋아집니다. 문제는 뭐냐? 상당수 학생들은 다른 경험을 해요. 상당수 학생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어 독해를 많이 틀면서 동시에 국어의 비문학을 많이 듭니다. 영어 독해하고 국어의 비문학을 동시에 많이 트는 애들은 백발백중이에요. 뭐가 딸리냐? 그냥 이게 딸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본 역량이 딸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 기본 역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독해력이죠. 독해력이 뭐예요? 이해하는 능력이죠. 일단 이해가 돼야 뭐 구워 먹든 삶 먹든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약간 아찔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한글로 된 글은 읽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능 영어 지문 꽤 수준 높은 거예요. 번역해놔도 어떤 거는 꽤 읽다 보면 까다롭게 느끼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던 상담학원이 옛날에 본원만 있던 시절에 했다는 실험이 그런 거예요. 그걸 번역해서 보게 하고 막 그런 겁니다. 한글로 다 바꿔가지고. 그래도 수능 영어에서 애들이 많이 틀린 문제는 번역해놔도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 학생들은 이게 영어냐 국어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입에서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 알고 보면 상당히 순수한 역량 테스트에 가깝고 수능도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의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 비해서는 역량의 수준을 측정해보자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꽤 이동을 한 100%는 아닙니다만 꽤 이동을 한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학력고사보다 수능이 외워야 되는 건 훨씬 적어요. 외워야 되는 건 꽤 줄어든 시험입니다. 옛날 학력고사하고 비교로. 그리고 이 입학사정관제가 되면 이제 더 심해집니다. 이게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 또는 4가지를 요구해요. 이 5가지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요즘 그 기본 유형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 또는 4가지를 쓰도록 하는데, 근데 보면 그러니까 학원 설명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줄걸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라고 쓰여 있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교 생활 중, 고등학교 재학 기간, 고등학교 재학 기간. 무슨 얘기예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일은 못 적는 겁니다. 못 적어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학 공통 질문이거든요, 이게. 근데 모조리 다 고등학교 때 한 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애가 지금 중1이다, 중2다, 중3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 늦은 게 아니에요. 왜 늦었어요? 왜 늦었습니까? 어차피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일은 못 적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2가지가 필요하죠. 다발성과 관심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다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충분히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쓰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에서 의외로 점수 차이 많이 나요. 단순히 스펙 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매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식 채점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이를테면 글짓기라고 하는 것이 점수화시키기 상당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짓대에서 누구한테는 장훈을 주고 누구한테는 2등을 주고 누구한테는 3등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채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에서 의외로 점수 차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상당히 잡다해 보이지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뭘 아는지도 중요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학사정관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점점 이게 잘 안 되네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게 입학사정관제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어느 나라 제도게?
뭐 선진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나 있는 제도죠. 영국에서 조그맣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의대 가려고 하면 뭐 병원에서 봉사활동 많이 해야 돼요. 그 정도이지 영국도 미국처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입학사정관제 100%죠. 다른 선진국 뭐 독일, 프랑스 뭐 등등 이런 나라들은 비교과를 안 봅니다. 비교과를 어디서 봐요? 안 봐요. 그러면 교과하고 비교과 중에 어느 쪽이 더 부모의 영향력이 클 것 같습니까? 알게 모르게. 교과 성적에도 부모 영향이 나타나긴 나타납니다만 비교과라는 게 생각해보면 말이 쉬워서 비교과지 사실 교과를 뺀 나머지는 다 비교과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이 또 성장 환경 이런 것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교과를 안 봐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그렇게 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존중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인서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이게 나름 또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 장점이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수능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은 폭이 좁아요. 왜? 객관식이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는 것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뭐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분들이 정답이어서 결혼했습니까? 살다 보면 또는 직업의 세계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능은 나름의 뭐 가치는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논술형이 되면 네 생각을 써봐라. 너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좀 넓어집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더 넓어지는 거예요. 아예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시험으로 측정 안 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너의 리더십이라든지 협업 능력, 뭐 팀워크 능력이죠. 이런 거라든지 너의 적극성이라든지 이거 시험 점수를 어떻게 나와요? 시험 점수를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제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리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나름의 또 장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지난 20년간 굉장히 복잡하고 춤을 춰왔지만 역량, 좀 더 역량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는 쪽으로 나름 꾸준히 진화를 해온 곳이었습니다. 나름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미국을 따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학 입시에서 계속 미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은 뭐 베낀 거다? 그리고 SAT 베낀 겁니다. 유형이. 자, 입학사정관제는 어느 나라 제도죠? 이건 원래 미국 제도예요. 미국에서는 100%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부 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미국을 벤치마킹하면서 역량의 수준을 좀 더 깊이 있게 폭넓게 들여다보자 이런 식으로 점점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근데 대학 입시는 꽤 미국화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교육은 미국화 됐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학교 교육은 일본식입니다. 실감이 별로 안 나시죠? 일단 제도가 비슷합니다. 교대, 사범대, 일본 거죠. 서양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기 교대 사범대가 어디 있어요? 자, 국가검정교과서, 국가가 교과서를 검정한다. 우리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뭐 일본의 문부성의 검정 기준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교과서를 검정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죠. 국가 교과서 검정하고 요즘 뭐 심지어 역사 교과서 뭐 국정화 시킨다 어떤다 막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검정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만나서 물어봅니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국가 교과서를 검정하냐 이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그 핀란드잖아요. 핀란드에서 만든 수학 교과서가 몇 가지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거든요. 저도 한 가지 그거 사가지고 저희 첫째들 때 어릴 때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야 핀란드에서 수학 교과서를 만든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핀란드 가서 그 사람 만나보면 그냥 보통 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왜 수학 교과서를 썼지? 자기 반 애들 가르치려고 쓴 거예요. 집필권까지 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과정에 뭔가 지침을 줍니다. 무슨 지침이냐? 3학년 때 수학 2자릿수 이상의 곱셈을 가르쳐라. 이런 걸 줘요. 근데 어떻게 가르칠까? 네가 알아서. 교과서를 뭘 쓸까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채택을 해오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압해서 편집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교과서를 검증하는 이거 다 일본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가 비슷하죠. 세계에서 성적이 학력이 높기로 유명한 나라가 세 나라 있습니다. 피사라고 유명한 국제학력 비교평가가 있는데요. 고일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항상 1, 2, 3등 하는 나라가 이제 한국, 일본, 핀란드예요. 일본이 원래 그것보다 약간 낮았는데 가장 최근 조사에서 완전히 한국, 핀란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국, 일본, 핀란드가 세계에서 학력이 높기로 3강인 국가예요. 근데 학업 풍미도는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 중2 대상으로 국제 비교입니다. 이것도 네가 수학 공부가 재밌냐? 라고 질문하면 예스라고 답하는 비율이 8%입니다. 한국의 중2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데요. 가만히 그 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바로 윗칸에 일본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2 대상으로 네가 과학 공부가 재밌냐? 라고 질문하면 예스라고 답한 비율이 11%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진짜 꼴찌예요. OECD에서 우리나라 진짜 꼴찌인데 그것도 바로 윗칸에 일본이 있어요. 학력은 굉장히 높고 학업 풍미는 아주 전 세계 최하위권이고 한국, 일본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그래서 문화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이지메를 수입해서 창의적인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왕따잖아요. 뭐 하여튼 아니에요? 작년은 그냥 지나친 게 상당히 안타까운데 작년이 기념을 해야 할 해였어요. 왕따 2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옛날에도 뭐 동네에 좀 싫어하는 애나 약간 따돌리는 애도 있었지만 돌아가면서 괴롭혔습니까? 아니었던 것 같죠? 이지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육이요, 제도도 굉장히 일본적이고 교육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적이나 지표도 일본적이고 문화 현상도 굉장히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에서 전형적으로 보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죠. 중간이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그러면 거기 범위를 완전히 머릿속에 이제 막 그냥 집어넣듯이 이잡듯이 다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 시간이 되면 마치 범퍼 트럭이 모래를 내려놓듯이 쫙 이렇게 내려놓으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측정되는 역량이 과연 대학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과연 그 능력이 대학에서 고등학문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능력일까요? 그것이 무슨 뭐 사회생활하고 뭐 직업적인 세계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기본 능력일까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자, 저는 여기서 미국식이 맞냐, 일본식이 맞냐, 어느 쪽이 좋냐, 가치 판단을 하자는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잘 톱니바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떨어져요. 극단적인 경우에 뭐 내신이 굉장히 낮은데 수능이나 논술로 뭐 좋은 대학을 척 가는 애들이 생기는 이유가 사실은 좀 극단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뭐 5등급짜리가 고대 가고 7등급짜리가 연대 가고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막 봤거든요. 진짜예요. 논술이나 수능으로 걔네들은 좀 약간 게으른 애들인 거죠. 천성이 게을러가지고 내신 챙기는 걸 참 못하는데 근데 이제 기본 역량은 꽤 뛰어나가지고 논술이나 수능으로 이제 그걸 극복을 하는 애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들이 사실 이제 이런 어떤 차이점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학습에 대한 지침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식을 잘 정리하려면 자기 진단에 근거한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진단이 뭐냐?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 애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던가요? 웃음부터 나오죠? 자기주도 학습은 어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원래 안 돼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평생교육 분야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평생교육이 뭔지 아시죠? 성인 대상 교육이에요. 성인들 보고 하라고 권유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여러분 성인으로서 한번 자기주도 학습 해보셨습니까? 어렵죠? 해보면 또 꼬맹이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꼬맹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학생쯤 되면 가능해집니다. 자기 공부한 거 되돌아보면 보입니다. 아, 내가 여기가 제일 취약하구나. 여기부터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여기 이해를 다 까먹어버렸네? 뭐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선적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전 범위를 다 복습을 시키죠?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점 학습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 범위를 복습한다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뭐가 중요해지냐? 선별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선별 능력.
이게 뇌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타인지 능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학습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자, 역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역량을 키우려면 이런 거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기, 탐구활동, 토론, 쓰기. 우리나라 가정교육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사교육에서 많이 하는 건가요? 공교육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런 식의 교육은 우리나라 공교육, 사교육, 가정교육 어디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학의 수준은 상당히 미국화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여러 가지 역량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하지 않은 대로, 학원 하지 않은 대로 또 그냥 집에서 그냥 평소 소신대로 애를 그냥 그렇게 키워가지고서는 거기에 미달하는 거예요. 대량으로 미달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죽도록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책 한 권 제대로 읽고 그거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요. 낯선 글을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하고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딸려요.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집 애들은 수학 빼놓고 문제집을 한 권도 안 풉니다.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첫째 그렇고 둘째 딸 뭐 5학년인데 수학은 뭐 너무 안 풀면 숙달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좀 덜 풀지만 그래도 수학은 좀 풀긴 풀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한 번도 안 풀어봤어요. 문제집을 푼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그릇에 물이 얼마나 담기는지 재본다는 겁니다. 테스트라는 거죠. 물이 얼마나 담기는지 오늘 재보고 내일 재본다고 해서 그릇의 사이즈가 커지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문제를 풀면 그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은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원 점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를 푼다고 해서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음 단원에 대한 대응 능력까지 키우는 것이 바로 이른바 우리나라 공교육 지표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역량 중심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공교육 지표에 도입된 지 몇 년 됐냐? 거의 20년 됐어요. 역량 중심 교육. 그릇의 사이즈를 키우는 교육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역량 중심 교육으로 써놨는데 20년 동안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교육도 그렇게 안 되고 사교육도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하니까 애들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역량에 대량으로 비대. 영어도 그래요. 그렇게 영어를 문제집을 많이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영어로 된 걸 쭉 읽는 게 훨씬 빠르지. 예를 들어 문제를 풀어도 뭐 읽긴 읽게 되죠. 일단 지문을 읽게 되죠, 물론. 지문을 읽어요.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질문을 읽어야죠. 보기를 읽어야죠. 고민을 해야죠. 답이 뭘까? 체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또 채점을 해야죠. 채점을 보고 나서 해설을 보고 이게 왜 틀렸나 왜 맞았나 봐야 되죠. 그 시간이면 계속 그냥 쭉 읽기만 하면 한 5배는 읽겠네요. 근데 애들이 죽도록 문제를 풀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풀이 요령이라는 것은 나중에 익혀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기본 역량을 확실히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기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식과 역량을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자녀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복습? 학원에서 시켜준다고 생각하죠? 학원에서 자 오늘부터 복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복습인가 보다. 물론 학원 다니면서도 나름의 그 자기 진단을 통한 복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학원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수정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다니게 되면 결국은 자기 진단 훈련이라는 거는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